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유난히 좀 많이 빠졌어요. 시세 자체가. 전 그래서 업비트 창을 자주 보지도 않고 제가 추매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을 그런 날 빼고는 웬만하면 잘 안 봐요. 블록폴리오도 오늘은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비트코인 시세만 확인하고 뉴스만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제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종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호재 뉴스에 관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빤히 보이더라고요. 보통 주식 시장은 토요일 날 오전에 마감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장이 마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식 시장은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마감을 하지만 근데 크립토 커런시 시장은 일주일 내내 자, 일주일 내내 주 7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면 주말을 기해서 이렇게 하락 압력을 많이 가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의도가 빤히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주말에 쉬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는 거죠. 심리를 아주 극악으로 몰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력들 의도가 너무 빤히 보였고 일단 뭐 RSI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진짜 40 밑까지 떨어져서 20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거의 과매도 상태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기 뉴스에 나와 있듯이 현재 상황이 이제 그대로 나온 거고 누가 이 차트를 올렸어요. 이분은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지금도 되게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으면서.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을 했어요. 지난 2017년 말부터, 상승의 끝판을 한번 보여줬죠. 그때 모든 코인들이. 그리고 나서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지금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이트코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와 솔라나 빼고 대부분 베이직 어텐션, 캐시, 대표적인 게 캐시, 체인링크, 그리고 클래식, 파일코인, 호라이젠, 뭐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스텔라 루멘, 지캐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이거랑 아마 거의 흡사하게 비슷할 거예요. 호라이젠도 제가 보니까 유난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오더북이 당연히 얇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3년간의 하락을 했는데 왜 여기 포트폴리오에 왜 집어넣었을까? 2012년도에 그 비트코인을 처음 매집했 그것도 이제 엄청 적은 금액이 아니라 엄청 큰 금액을 베리 실버트는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의 초기 진입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창퐁 자오라든가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 보스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예사롭지 않은 인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 베리 실버트가 바보기 때문에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를 믿고 기관 투자가들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세가 안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 그러니까 트윗상에 보면 외국인들도 베리 실버트를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막 이런 그런 거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이 노아의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비는 안 오고 홍수는 안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노아의 방주 티켓팅을 왜 구매했나 환불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홍수는 안 올 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죠. 자, 그래서 베리 실버트는 바보고 베리를 믿고 기관 투자가도 베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바보일까요? 개인들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이왕에 투자를 하는 거 위험 자산이에요. 크립토 커런시는 올라갈 때는 대중들은 시세가 올라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폭락하면 그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GBTC를 비롯해서 BCHG,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지금 스텔라 루멘, 지캐시 이거는 OTC 마켓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이 정보가 보고되고 있어. 이 거래 상황이. 이걸 왜 수고스럽게 왜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할까요? ETF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인덱스를 만들고 그런 히스토리 라인을 사실 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 말이 논리가 없나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닐까. 어?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27일 날 이제 발표가 있어요. 25일 날, 26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자, 주식시장 어쨌든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이게 정상인가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 달러 인덱스도 원화에 대비해서 달러가 올라갔지만 고정적인 달러 인덱스만 보면 하락을 했어요. 여기 주식장도 한국 주식은 뭐 보나마나 뻔한 거고, 근데 국채가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4.74%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국채도 빠진다. 주식시장도 빠진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투자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대중만 결국엔 피해를 볼 수 있게 지금 현재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든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일단 오미크론이 되게, 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021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었죠. 그 압력이 지금까지 가해지는 거고, 1월 달에 첫 번째 FOMC 회의가 이제 코앞에 있어요.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어요. 25, 26 있고 27일 날 새벽에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만 7천, 23만, 28만 6천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 실업자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논리적으로 아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연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불성설인 게, 인플레와 성장률, GDP는 비례 공식이 성립이 돼요. 자, 근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재작년에도 미국의 성장률은 중국보다, 인도보다 훨씬 못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 기조까지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려버리면 이 GDP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3% 밑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업자는 늘어나고, 그럼 이게 과연 미국 입장에서 과연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스탠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게 아닐까.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고, 연준 스탠스는 1분기하고 2분기하고 3분기하고 4분기하고 분명히 틀려질 거예요. 2022년 초반에 1분기에는 강력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그런 기조를 가한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말 바꾸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자, 뭐 예를 들어서 2%까지 2022년에 올린다가 아니라 2024년까지 2%까지 올린다. 그러면 0.25씩 끊어가지고 텀을 두고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블랙록이 얘기했던 것 같이 인플레이션과 또 같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위험자산 시장이든 아니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그 무역 정쟁, 경쟁 구도, 우위 관계에 있어서 저는 중국이 향후에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2018년에.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030년이 가면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아마 맞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요. 고집이라고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실질적인 여기 구독자님이 글을 적어주셨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여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돈을 많이 풀어서만 있을까? 예. 코로나를 잡지 못해서 인프라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 저는 더 비중 가중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법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운반선과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해 미국으로 물건을 하나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로 보내자 하니 수량은 적고 운반비에서 로스가 나고 있어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실직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더군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실업자는 많은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럼 과연 GDP, GNP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세수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존재를 하려면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는 어느 정도 존립을 시켜줘야 돼요.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는 블랙록이 생각하는 기조랑 똑같은 저는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어저께도 이제 어저께 근데 제가 빠뜨려낸 거를 오늘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중들은 자 물가 압력에 더 관대해 역사적으로 낮은 실질 금리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과격하게 못할 거다. 아니면 그냥 유지할 거다. 위험 자산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그리고 우리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핵심 관점을 둘러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위험을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에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 선택은 각자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staying invested라고 여기 써 있죠. 그냥 투자할 거다. 투자 관점을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유동성이 끝나고 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과격하게 올라간다면 이런 얘기를 여기 블랙록에서 달 필요가 없죠. 3년간에 진짜 실제로 위험 자산의 하락장이 시작된다. 코인 시장의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이런 스탠스의 얘기를 여기다가 표제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이제 한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자,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댓글 적어주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투자 시간이 만 5년이 지나다 보니 이젠 시세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매집할 기회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들뜨네요.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모두들 힘내시고 시세가 떨어질 때 저처럼 매집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갈수록 가치가 상승할 가상자산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분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상황이. 아까 블랙록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것도 지켜보세요. 코인은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대출, 투자 금지. 예. 왜 제가 예전서부터 대출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마 피부적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하락장을 느끼시니까. 상승이 오면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돈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코인 시장은. 자기 돈을 투자해도 내가 분석을 하고 100% 확신을 해도 이런 하락장이 오면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게 이 시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하락을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하락을 하면 대출 받았으면 당연히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하고 싶지 않아도. 왜냐면 더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만큼 공부해서 확신하는 만큼만 투자를 하는 게 거기에 비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이렇게 하락한다고 뭐가 두려울까요? 근데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낱말 듣고 그냥 투자하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가 한 가지 이제 호재거리 뉴스일 수도 있는데 USDT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여기 보면은 트레저 지갑에서 여기 테더 트레저에서 바이낸스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대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갔을 때는 패닉셀을 나오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갔을 때는 유동성 공급이 된 거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되면 주식시장이 부양되듯이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라고 이제 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지만 3년간의 하락장의 시작보다는 패닉셀이 급격하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하나로 따졌을 때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바이낸스 전 세계 최대 거래소로 들어갔다는 게, 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한 번 더 두시면 되고, 앤서니 폼플리아노죠.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 이후 공식적으로 50%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은 50% 하락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래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했어요. 저는 1억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자,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거예요. 통수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있는 일이 있는 거고, 백악관 미국 암호화 정책 중심에 설 예정이다. 그래서 뭐 2월 안에 행정명령 목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다. 지침은 연방 기관의 보고서를 요청할 거고, 그래서 어쨌건 뭐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도권 수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막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실제로 제도권 수용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생각보다 심한 장난은 더 이상 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특히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더더욱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초기 정부 차원의 전략을 발표하고 연방 기관에 디지털 자산이 제기하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행정명령으로 초안을 작성 중인 이 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될 이 지침은 백악관을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한 워싱턴의 노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좋은 얘기죠. 사실 규제한다는 얘기가 사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규제안이 나오고 조세 제도가 확실히 나와야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들, 뭐 여기서 뭐 엄청나게 하락해서 비트코인 1,000만 원까지 갈 거예요라는 얘기, 뭐 별의 별 얘기가 과거 하락장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장세가 있으면 항상 쇼충들이 나와서 막 계속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올라가면 사람들 말은 또 기조가 또 바뀌죠.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힘든 장인 건 사실인데, 시세창을 너무 많이, 특히나 원화는 많이 자주 보지 마시고 그냥 일요일 하루 그냥 넷플릭스를 보시거나, 뭐 좋아하시는 게임을 하신다거나, 뭐 야외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시간으로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27일 날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저희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언제 올라갈까 보다. 코인은 당연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3년 5년 투자를 해야 되냐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하는 것도 물론 맞는데,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오래 투자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글쎄요, 그렇게 뭐 여기서 2025년까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과연? 중간에 오르고 내림이 크게 진폭이 계속 있을 텐데.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보고 안 열어보고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죠. 근데 누가 투자를 할까요?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호주머니가 두둑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용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2025년까지 딱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잘 모르시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는 구글링을 조금만 더 해보시고, 블랙록에선 과연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과거 데이터나 레포트를 한번 뒤져보고 일관성 있게 기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